보스턴의 가을 아침은 유독 차갑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단풍잎이 흩날리고 있었죠. 이주는 새학기 첫날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14살 소년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기 새로 오네 봐. 아시아에네. 복도를 지나가며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준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이제 겨우 석 달. 영어는 유창하지만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높은 벽처럼 느껴졌죠. 교실에 들어서자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에게 쏠렸습니다. 이준 리입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의 자기소개는 짧고 간결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웃기까지 했죠. 조한 밀러 선생님은 그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김밥과 계란말이를 보며 잠시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야, 저거 뭐야? 생선 냄새 나지 않아? 역겨워 죽겠네. 인근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김밥을 다시 도시락통에 넣고 그날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체육시간 농구팀을 나누는데 준은 늘 마지막에 선택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공을 패스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고 패스를 요청해도 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은 서서히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교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준에게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쿵푸 좀 해봐. 제키 찬 닮았네.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이어졌죠. 준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부모님께는 학교 괜찮다고만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밤늦게 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의 친구들이 그리웠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죠.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한 무시를 넘어서 적극적인 괴롭힘이 시작된 것이죠. 수업 중에 준의 의자 뒤로 지나가며 우연히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은 늘 먼저 사과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영어로 말해라며 비웃었죠. 분명 완벽한 영어로 사과했는데도 말입니다. 화장실에서는 더 심했어요. 등 뒤에서 물을 뿌리거나 일부러 비누 거품을 옷에 묻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준에게 3명의 학생이 다가왔어요. 야, 숙제 좀 도와달라.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준은 기꺼이 도와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이 원한 건 도움이 아니라 숙제를 대신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안 됩니다. 그건 부정행위예요. 준이 거절하자 브래드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놈이 감히 거절해? 그들은 준의 책을 바닥에 던지고 공책을 찢어버렸어요. 도서관 사서가 있었지만 멀리서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집에서 찢어진 공책을 보며 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버지 이성우는 회사 일로 바쁘고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 적응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런 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은 용기를 내어 담임 조한 밀러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러 선생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이들은 원래 장난이 심해요. 무시하라는 조언을 받고 돌아온 준은 더욱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른들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팔과 다리에 멍자국이 여러 개 생겨 있었던 것이죠. 이건 아니야. 준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극에 달한 것은 한 주 뒤였습니다. 체육 시간에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던 준에게 브래드와 그의 무리들이 다가왔어요. 야, 아시아놈. 오늘 기분이 나쁘거든. 이유도 없이 시작된 폭력이었죠. 그만해요. 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고 준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말하면 죽는다. 브래드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죠.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온 준은 거울을 보고 경악했어요. 입술이 터져 있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마침 일찍 귀가한 아버지 성훈이 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준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괴롭힘의 시작부터 오늘의 폭력까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관심까지. 성훈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몰랐을까요? 아빠가 미안하다. 성훈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해결할게. 그날 밤 성훈은 잠들지 못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 성훈이 이 학교에 기부한 금액은 연간 200만 달러에 달했어요. 도서관 건립비, 장학금, 체육시설 개선비까지. 그는 이 학교의 핵심 후원자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은 그 학교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먼저 팔립 콜먼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학교로 가겠습니다. 긴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성훈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은 그의 표정이었어요. 언제나 온화했던 미소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성훈을 보고 필립 콜먼 교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성훈,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콜먼 교장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훈은 의자에 앉으며 준비해온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들의 상처와 멍자국을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게 무엇 같습니까? 성훈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콜먼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제 아들이 이 학교에서 당한 일들의 결과입니다. 성훈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1개월간 계속된 괴롭힘, 교사들의 무관심, 그리고 어제 일어난 폭력 사건까지. 콜먼 교장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의 일이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매일 공포에 떨며 학교에 와야 했는데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콜먼 교장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사태를 축소하려 했죠. 조사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성훈은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부로 모든 기부금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입니다. 콜먼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훈의 기부금이 학교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성훈.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훈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제 아들이 당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훈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이번 주 안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지 못하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선 성훈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학교 괴롭힘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용했던 한국인 아버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성훈의 기부금 중단 통보는 학교 전체에 충격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오후 콜먼 교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표정은 심각했죠. 찰스 헤이든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의 기부금이 연간 200만 달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 예산의 15%에 해당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훈과 같은 핵심 후원자를 잃으면 다른 기부자들도 동요할 수 있었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봤습니까? 헤이든 의장이 콜먼 교장에게 물었어요. 그게 아직 정확한 조사는. 콜먼 교장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려고만 했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성훈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아, 아빠를 믿어. 이제 숨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준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준의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야, 너 때문에 학교가 난리 났잖아. 브래드가 준에게 다가와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정말 죽여버린다. 그런 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났어요. 도서관에서 항상 혼자 책을 읽던 에밀리 콜린스였습니다. 괜찮아? 에밀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목소리였죠. 괜찮습니다. 준은 습관적으로 대답했지만 에밀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짓말.
나도 전학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 혼자 견디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 에밀리의 말에 주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서워요. 아빠가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내 아빠는 용기 있는 분 같은데. 주는 그제야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아들에게서 에밀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드디어 친구가 생겼구나. 성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을 더욱 굳혔죠. 아들이 당당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콜먼 교장은 성훈을 달래려고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어요. 성훈,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용히 해결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훈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자는 건 결국 덮어두자는 말 아닙니까? 제 아들이 당한 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콜먼 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이죠. 명문 사립학교 괴롭힘 사건, 한국인 후원자와 갈등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학교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학부모들이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 시작했고 다른 기부자들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콜먼 교장은 위기 관리에만 급급했죠. 이미지 회복이 우선입니다. 성훈과의 갈등을 빨리 매듭지어야 해요. 하지만 성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는 동료 기업인들과 다른 한국인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훈의 뜻에 동조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학부모들이 있었고 평소 이 학교의 배타적인 문화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우리도 기부금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후원자들이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헤이든 의장은 콜먼 교장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어요? 당신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텐데. 콜먼 교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학교의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성훈과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가 무너져요. 헤이든 의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은 에밀리의 부모와 만났어요. 에밀리가 준과 친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에밀리가 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에밀리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도 준이와 친구가 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절정에 달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성훈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조용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보스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지역 언론사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3년간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에 연간 200만 달러를 기부해온 이성훈입니다. 성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그 학교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훈은 준이 당한 괴롭힘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체적 폭력, 인종차별적 발언, 그리고 교사들의 무관심까지. 기자들은 메모를 취하며 열심히 들었어요. 이것이 명문 사립학교의 실상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는 단 1센트도 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훈의 선언은 파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인종과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진정한 명문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대안 제시까지 나온 것이죠. 새 학교는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성훈은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보스턴 외곽의 부지를 물색 중이고 초기 투자금은 5천만 달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동료 기업인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성훈의 말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항의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거든요. 기자회견 소식은 당일 저녁 뉴스의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다른 기부자들도 기부금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먼 교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이든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장도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성훈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날 밤 주는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정말 새 학교를 만드실 거예요? 그럼, 너와 같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거야. 성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훈의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만에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어요. 기부금 중단을 선언한 후원자들이 성훈 외에도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총 손실 규모는 연간 600만 달러에 달했죠. 콜먼 교장은 결국 사임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헤이든 의장의 공식 발표였지만 이미 학교의 명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00년 전통의 명문 학교가 한 아이의 고통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성훈의 새 학교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보스턴 근교의 아름다운 부지를 확보했고 교육 철학에 동조하는 유능한 교사들이 합류를 희망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새로 부임할 교장 후보의 말이었어요. 리버티 국제학교 마이너스 새 학교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교육 환경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성훈은 준과 함께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내년 봄에는 내가 이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될 거야. 준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에밀리도 새 학교로 전학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모님이 리버티 국제학교의 교육 방침에 깊이 공감하신대. 에밀리가 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 두 친구는 서로 손을 잡고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개교를 앞둔 어느 날 성훈은 아들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아,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니? 준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성훈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가장 큰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버티 국제학교 개교식 날, 성훈은 단상에 서서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출신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곳,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죠. 참석한 학부모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학교, 그게 진짜 명문입니다. 성훈의 마지막 말에 장내는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어요. 준은 새 교복을 입고 에밀리와 함께 첫 수업을 받았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준은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고 아이들은 따뜻하게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학교가 즐거웠어요. 성훈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이의 웃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훈과 준, 그리고 리버티 국제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침묵을 깬 아버지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